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집트학을 하고 있는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이 마찬가지인데 문자는 그림 문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문자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뜻글자가 돼요. 우리가 이걸 상형 문자라고 부르죠. 만약에 이제 상대방에게 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싶다 그럼 개를 그리는 거죠. 개를 이제 추상화해서 저쪽에서 아 이거 개구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추상명사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연하게 발음이 같은 문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서 음만 취해 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 표음 문자라고 부릅니다. 소리 글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림 문자로 시작해서 표의 문자, 그 표의 문자 중에서 음만 따서 표음 문자를 만들어요. 이집트도 그 과정을 거쳐서 문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이집트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라빗 엘 카딤이라는 광산이 있거든요. 시나이 반도에. 거기에 그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광산에서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 문자를 보고 나름 자신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알파벳으로 개량해서 만든 문자가 있습니다. 그게 알파벳의 시초라고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문자가 처음에는 그림 문자로 시작해서 추상화된다고 이제 하기도 하고 선형화된다고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림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더 이상 그림처럼 안 보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뭔가를 그리다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진흙을 납작한 판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썼는데 이게 진흙의 표면이다 보니까 곡선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곡선이었던 게 다 직선이 돼 버리거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쐐기 문자입니다. 이게 원래 그림 문자였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문자가 변해요. 그리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문자가 있는데 한자 중에 상형자를 보시면 그게 원래는 어떤 사물을 그림으로 그렸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자가 그 상형성을 잃었다라고 부릅니다. 이집트는 근데 파피루스에다가 붓으로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게 곡선을 그리는 게 가능했어요. 상형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 문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림 문자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문자라는 것이 언어도 마찬가지고 문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화나 그 문명이 소멸되면 사라져버려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상형 문자 같은 경우에는 신전이나 귀족의 분묘 이런 데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갈수록 사용층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한 게 나중에 이집트가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집트도 기독교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신전들을 다 이제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로마에서 황제가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전들이 폐쇄돼요. 상형 문자의 지식을 알고 있던 신관들도 이제 더 이상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집트 문자는 이집트 문명과 같이 소멸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교훈서 중에 두아케티 서기관 이름이 두아케티예요. 그래서 이제 두아케티의 교훈서라는 이제 교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종의 직업을 풍자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부란 직업이 있고 어부란 직업이 있고 세탁부란 직업이 있고 군인이란 직업이 있고 이런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거를 교훈서에 써놨어요. 서기관 아버지가 농부들은 정말 힘들고 비참하게 일하고 뭐 세탁부는 빨래를 하는데 강에서 언제 악어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직업들을 폄훼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맨 밑에 뭐라 나오냐면은 서기관은 그렇지 않다. 서기관은 정말 좋은 직업이다. 위험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고대 이집트 문명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문맹률이 90%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특권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서기관이 되는 게 정말 우리로 치면은 뭐 요새 인기 직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의사가 되라든가 뭐 변호사가 되라든가 판검사가 되라든가 이런 것하고 똑같이 고대 이집트의 부모들도 서기관이 되라 장려를 한 거죠. 이건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 직업의 귀천이 분명했던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학군 좋은 데에 있는 학교에 이렇게 입학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군이 좋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가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뛰어난 학교가 어디냐면 대도시에 있습니다. 큰 신전이 있는 도시들에 있어요. 일부러 거기에 일종의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것도 했었어요. 이집트 서기관의 부모들이.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결혼할 때 계약서를 쓰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결혼 계약서인데 이건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서아시아 전체가 결혼할 때 혼인 계약서를 쓰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 계약서에 되게 뭐가 적히냐면은 양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남편의 이름과 직업, 재산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적히고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증인들 이름이 적힙니다. 근데 가장 재미있는 게 신부의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특이하게 신부의 이름은 안 적혀 있습니다. 결혼 계약서 안에.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뭐냐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대에는 지참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지는데 이혼을 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가지고 오는 재산도 있고 부인이 가지고 오는 재산도 있거든요. 재산이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대개는 이혼을 하면 부인의 지참금은 돌려줘야 되고요. 결혼할 때 가져온 몫의 재산은 돌려줘야 되고 남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또 부인에게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이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나중에 이집트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대개는 이제 이혼을 남편이 주도하게 되는데 그때는 부인이 이혼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혼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이 됩니다. 기원전 2100년경쯤에 문학 작품들이 이제 최초로 출현하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초기에 나오는 그 긴 문장들 그런 텍스트들은 자전적 기록, 귀족들이 자신의 일생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피라미드 안에 이제 왕의 무덤이 있거든요. 바로 앞에 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전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벽에 이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텍스트들이 이제 초기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들 다시 말씀드려서 서사 문학, 우리 치면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전적 기록에서 이제 진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전적 기록들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적혀지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한 일을 했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기원전 2100년쯤에 시작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건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 우리가 이제 그때를 중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왕국 시대 때 문학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문학 작품은 크게 서사 문학, 그 다음에 교훈서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 많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가 끝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언서들이 있어요. 예언서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재앙이 굉장히 비참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인데 실제로 무언가 특별히 예언하는 게 아니라 문명에 대한 경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우의 이야기는 형식이 뭐냐면 자전적 기록 형식이에요. 귀족의 무덤 벽에 이렇게 새겨졌던 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형식에서 탈피해서 본인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우회라는 궁정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가 왕태자를 따라서 이제 원정을 갔다가 본국에서 왕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위 계승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려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이 이제 미이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장례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내세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죽어버리면 미이라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정말 이집트로 오고 싶다. 그래서 이집트로 다시 귀환하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이집트를 탈출했다가 다시 이집트로 귀환하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이제 신우의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뭐 심청정 같이 이집트인이라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가 중왕국 시대의 초기 파라오들이 있거든요. 아멘엠하트 1세라든가 세누아세레트 1세 같은 초기의 파라오들이 있는데 이런 파라오들이 진짜로 등장을 해요. 근데 신우에는 이제 가공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소설이라기보다는 역사를 배경으로 한 픽션이라고 보는 게 이제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긴 한데 대중들한테는 거의 소개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난파당한 선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난파를 당해서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섬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섬이 아니라 신이 사는 엄청난 그 뱀신이 사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난파당해가지고 신의 세계에 잠깐 갔다가 이집트로 돌아오는 일종의 모험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뭐 신바드의 모험 이런 것의 이제 조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피루스 웨스트카라고 부르는 이 파피루스 이름인데, 요거는 이제 쿠푸라는 왕이 있거든요. 카이로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나가시면 기자고원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 3개가 서 있거든요. 쿠푸, 카프레, 멘카오레 이런 파라오들이 세운 피라미드인데 그 가장 큰 피라미드를 세운 왕이 쿠푸입니다. 근데 이 쿠푸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쿠푸 왕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견된 것 중에 귀족의 분묘에서 미이라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장품들 대규모로 발견되는 경우가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흥미롭게 봐야 될 것들이 동물 미이라들. 동물 미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동물 미이라로 만듭니다. 뭐 따오기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동물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어떤 신을 상징하거든요. 따오기 같으면 토트라는 달의 신이기도 하고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 문자의 신을 상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집트인이 토트 신전에 갔다, 뭔가 소원이 있다 그러면 신전에서 이미 따오기를 키우고 난 다음에 미이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이집트인한테 팝니다. 그럼 그걸 신전으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오기 신한테 따오기 미이라를 바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그걸 바치고 이제 가겠죠. 근데 신전에는 그게 남거든요. 근데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집단 매장지에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따오기 미이라가 수천 개씩 발견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겉은 그 따오기 모양인데 안에 뭐 메추리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도 이제 나름 또 그런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많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이집트에 돌아간다면은 꼭 보고 싶은 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나. 귀족들의 삶은 제법 잘 묘사가 돼 있고, 일단 귀족들이 묘사한 일반인들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사회적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자신이 본 입장이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나,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인들은 아랍어를 쓰거든요. 고유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 고유의 언어가 기원 후 7세기쯤 아랍의 지배를 받고 종교가 이슬람으로 바뀌면서 언어도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죠. 이집트인들의 고유 언어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문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간다면은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입말, 구어체는 어땠나, 요걸 한번 좀 꼭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